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독일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독일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주범입니다. 그렇게 연합국가 독일은 1차 세계대전 직후에 독일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는 베르사유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렇게 베르사유 조약의 결과로서 독일은 병력을 10만 명으로 축소하게 됩니다. 거기다 영토의 동부는 대부분 빼앗겼죠. 그리고 나머지 영토도 대부분 비무장화되었고요. 거기에 전쟁의 책임을 지겠다는 근거로 연합국들에게 배상금까지 줘야 했고요. 1929년 경제대공황까지 직격탄으로 맞으면서 사실상 독일은 경제 파탄 위기에 처해지게 됩니다. 혹시 경제대공황이 뭔지 궁금하시다면 위에 I 버튼을 눌러서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실상 경제 파탄이 시작되면서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는 독일 국민들에게 한 명의 영웅이 등장하는데요. 독일인에게 영웅으로 받들여졌던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 그까짓 거 다른 나라 쳐들어가서 뺏어오면 되지. 뭐가 문제야? 내가 다른 나라 쳐들어가서 돈 많이 벌어올 테니까 전기세 걱정 말고 히터 틀어.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히틀러였습니다. 히틀러는 나치당을 세우고 돈이 없어 배고파 죽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주기도 하죠. 거기다 독일인들에게 독일인들의 유전자는 세계 1등이다. 그러니 우리 이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독일인들은 다른 월등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을 모두 죽여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같은 오만방자한 헛소리를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독일 사람들은 와, 우리가 정말 월등한 유전자를 갖고 있구나. 독일인들의 탓이 아니었구나. 나치만 믿으면 다 해결되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나치는 세력을 점점 확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연합국들과 맺었던 베르사유 조약의 몇 가지 조항들을 조금씩 점진적으로 깨부수기 시작하죠.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무병역을 실시했다는 건데요. 의무병역 말 그대로 군대에 안 가고 싶어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군인의 수가 폭등하게 되겠죠. 이건 아까 병력을 10만 명으로 제한한다라는 조항을 어긴 것입니다. 뭐 이제 군인도 많으니까 이 힘을 이끌고 뭐라도 해봐야겠다 싶었던 독일은 바로 그 병력들을 모두 이끌고 오스트리아를 합병하게 됩니다. 오스트리아를 합병한 독일, 이번엔 체코슬로바키아를 합병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독일이 약속까지 깨고 주변의 유럽 국가들을 다 병합하기 시작하는데 연합국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대표적인 연합국이었던 프랑스와 영국, 그들은 독일이 하는 일에 대해서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하도 피해를 많이 봐서 더 이상 독일한테 뭔가를 건드려서 전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에 독일은 마음 편안하게 체코슬로바키아까지 병합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제야 제대로 파악한 프랑스와 영국, 생각보다 상황이 심상치 않고 불안하다는 걸 느낀 그들은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 다음으로 침공하려고 했던 폴란드, 그 폴란드를 침공하면 너희는 우리와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뭐 독일이 폴란드에 침공한다는 건 사실 기정사실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독일은 영국과 프랑스의 포고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실 이건 폴란드에게 침공을 하거나 안 하거나 둘 중 하나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독일은 폴란드를 침공하기 전에 뜬금없이 소련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독일이 소련에게 달려간 이유, 그것은 소련과 독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싸우지 말자는 것이었죠. 자, 왜냐하면 소련도 폴란드의 땅을 탐하고 있었고 그 자신이 탐하는 땅에 독일이 갑자기 점령을 하러 침공한다? 이건 자칫 잘못하면 소련까지 독일의 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기에 독일은 소련, 너도 갖고 싶은 땅 가지고 나도 갖고 싶은 땅 가질게, 우리 서로 땅 따먹기 하자 라고 하면서 폴란드의 땅을 나눠 가지는 조항, 그리고 서로 절대로 싸우지 말자는 조항,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이제 소련도 자신의 적 리스트에서 제외됐겠다. 독일은 프랑스와 영국의 경고를 크게 생각하지 않은 채 설마 저 녀석들이 나한테 전쟁을 걸어오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과 함께 마음 편히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이에 뭐야, 우리가 그렇게나 경고했는데도 저렇게 편하게 폴란드를 침공해? 안 되겠다. 야, 전쟁해.
라고 프랑스와 영국이 전쟁을 선포하니 이를 계기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서 쓴 작전은 바로 전격전이라는 작전인데요. 쉽게 생각해서 공군이랑 육군을 같이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처음에 공군이 주요 지역들을 폭격을 가하고요. 그리고 그 공군이 터졌던 길을 밟아가면서 육군이 훨씬 더 전장에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전투 방식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독일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2차 세계대전 발발의 원인이었던 폴란드 침공에서도 이 전격전이라는 작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히틀러, 나치, 당시 독일의 야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주변의 유럽 국가들,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소련까지 잠식을 하면서 사실상 대독일 제국을 만들기 위함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에 상대적으로 만만한 유럽 국가들부터 손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독일군은 노르웨이로 진격하게 되죠.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 이거 보고만 있을 수만은 없죠. 그래서 큰 전략 없이 일단 노르웨이에 병력을 투입하자라는 생각으로 노르웨이에 많은 병력을 투입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아까 독일군이 썼던 전략이 뭐였습니까? 그죠, 전격전이었습니다. 전격전이라 함은 공군과 육군을 같이 쓰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독일 공군이들이 부앙 하면서 비행기를 이끌고 어디에다 폭격을 가해볼까 쫙 보고 있는데 얼랄라? 내가 폭격을 할 곳에 정확히 고스란히 영국과 프랑스 군이 있네? 이거 사실 폭격 한 번만 하는 순간 일석이조 아닙니까? 이에 독일의 급하강 폭격기들은 미친듯이 폭격하게 되고요. 사실상 이때 영국과 프랑스 군은 힘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많이 죽었다. 그리고 사실상 패배했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르웨이는 독일의 차지가 되었죠. 독일의 다음 타겟은 벨기에와 네덜란드였습니다. 이번엔 독일도 좀 더 발전해서 독일의 공군은 연합군이 반격하지 못하도록 많은 비행장들을 폭격하기 시작하고요. 공수부대는 교량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 방금 쓴 패배의 맛을 느끼고 더 이상 독일에게 져선 안되겠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최정예 부대를 자국을 지키는 곳이 아니라 벨기에로 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연합군들 벨기에에서 독일군 잘 막아주고 있겠지? 라고 생각했던 프랑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바로 독일군이 메즈강을 건너서 프랑스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 그랬습니다. 독일의 목적은 벨기에와 노르웨이가 아니었습니다. 벨기에와 노르웨이로 가는 척하면서 연합군을 유인하면서 프랑스 메즈강을 건너 진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합군을 포위하는 동시에 프랑스를 공격할 수도 있었죠. 그렇게 영국과 프랑스는 다시 한번 독일에게 뒤통수를 맞게 됩니다. 깜짝 놀란 프랑스군은 헐레벌떡 반격을 준비하는데요.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독일군의 모든 군대와 전차는 메즈강을 건넌 상태였고 사실상 이때부터 프랑스는 패배를 직감했을 겁니다. 수많은 전차를 이끌며 프랑스 영토 안에 들어온 독일 육군, 이에 히틀러의 오른팔이었던 괴링은 완벽한 승리를 위해 프랑스와의 싸움에서도 공군을 합세하자는 의견을 내게 됩니다. 그렇게 프랑스와의 싸움에도 독일의 공군이 합세하게 되고요. 공군은 대부분 프랑스의 비행장 혹은 주유소 등을 폭파시켰습니다. 비행장에 폭격을 가한 이유는 다들 알다시피 프랑스의 반격을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고, 주유소는 당시의 비행기들이 대부분 급유의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비행기에 기름을 넣지 못하도록 주유소를 폭파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지금 집에서 가스레인지를 킨 다음에 거기다가 식용유를 한가득 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이 그냥 폭파할 가능성 거의 99.9%입니다. 불이랑 기름이 만나면 훨씬 더 그 불의 위력이 세지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요. 근데 주유소에다가 그 기름 한가득 있는 곳에다가 폭격을 가했다니 그 위력은 실로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래서 까만 연기가 하늘을 뒤덮게 되고요. 앞이 보이질 않았던 독일 공군, 이때를 틈타 연합군은 재빠르게 반격을 시도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연합군이 공중적으로는 우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독일의 비행기들을 격추시키게 되죠. 그렇게 당황한 독일 공군은 아예 타겟을 바꿔버리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연합군의 함선을 격침시키게 되죠.
그렇게 독일 공군은 수많은 연합군의 함선을 격침시키고요. 연합군은 수많은 독일의 비행기들을 격추시켰습니다. 그러나 독일 군들이 놓친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연합군의 구조선을 격침시키지는 못했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다행히도 연합군의 해군과 민간 선박 그리고 공군 덕에 약 34만 명에 가까운 병사들이 구조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수많은 자국의 군인들이 전장에서 구조되었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그저 더 이상 싸울 군인이 없다는 걸 의미하고 이건 패배를 인정한다는 걸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랑스는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독일에게 수도인 파리를 빼앗겼고요. 얼마 안 있어 프랑스 전체가 나치화 되었습니다. 사실상 점령당한 거죠. 그리고 나치는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자신들이 승리했다는 사실을 영국을 포함한 많은 유럽 국가들에게 여기저기 광고하고 다니게 되죠. 이를 계기로 영국은 독일을 완전히 압살해버려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렇게 독일과 프랑스는 독일이 이겼다, 그리고 휴전하겠다라는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그 조약을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독일이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하면서 서약을 했던 한 열차의 칸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의 상징적인 퍼포먼스였던 것이죠. 그리고 휴전협정이 끝난 지 얼마 안 있어 곧 이 열차 칸은 완전히 버려지게 되고요. 그렇게 휴전협정까지 마친 히틀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 이건 2차 세계대전이 아니라 1차 세계대전의 연장선이고 우린 결국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것이다. 그리고 그 중간엔 나 히틀러가 있다. 이건 모두 히틀러 덕이다. 모두 나치 덕이다. 그리고 히틀러는 영국에게 눈을 돌리게 됩니다.